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플래툰 11호로 나왔습니다. 네, 좌우 플래툰에 쌓인 박찬준인데요. 밀리지 않겠습니다. 양쪽에서 보조하겠습니다. 네. 그 이번 시간 그 또 하나의 지난주 이슈가 됐던 게 역시 또 침범을 했네요. 정말 네. 러시아 정말 끈질깁니다, 진짜. 네. 카디즈를 침범해서 우리 공군력이 대응을 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카디즈 얘기는 뭐 침범 전에 했을 때 많이 얘기를 다뤘는데 이번에는 조금 주제를 달리 틀어서 그 카디즈 침범에 대해서는 그렇고 네. 예. 그럼 러시아 공군력이 어떻고 요새 또 이슈가 나왔던 대한민국 공군이 그 SU-35를 예. SU-27로 잘못 발표했다. 식별했다는 그렇죠. 거에 대한 예. 이야기도 또 나눠보려고 두 줄기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벼운 걸로는 러시아 공군력을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러시아 공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공군 뭐 많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그 구소련 시절에 막강했던 공군력이 규모나 여러 면에서 많이 무너졌고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거의 소련하고 거의 20년 가까이는 구소련 공군의 잔해를 끌고 가는 좀비라는 평가까지 받았죠, 진짜. 네, 그래서 뭐 편제도 여러 번 그 개편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전술기 운용 그 전투 공격기 운용이 1000대를 좀 상회하거나 그 아래 정도인데 그렇죠. 이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편제가 좋느냐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최근에 이제 자리 잡힌 게 예. 4개 지역 사령부를 두는 거였습니다. 뭐 1공군 사령부, 2공군 사령부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부르지만은 또 대외에 알려지기로는 뭐 서부 방공 사령부, 남부 작전 사령부, 중부 작전 사령부, 동부 작전 사령부 또 이렇게 또 불려지기도 하지요. 전구입니다. 하나의 전구고 이 서방 쪽으로 의미한다면 이건 번호공군 수준의 규모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공군이네, 7공군이네 하는 수준의 편제고 사실상 소련 시절에도 소련은 이 땅이 너무 넓었기 때문에 그 당시 방공군이 있었는데 그 방공군으로도 전체 커버를 다 하기 힘들었을 정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방공군의 그 효시를 이어받은 그 공군은 그 지역 사령부에는 없고요. 별도로 반항공 사령부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예. 여러 가지 그 달리 번역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사령부를 따로 두고 있고요. 거기에 그 공군은 이제 그 번호 공군 수준의 공군은 없고 그 밑에 사단급 수준의 이제 그 러시아를 위시한 그 동구권은 사단 예, 개념입니다. 공군의 사단 그렇죠, 공군 개념이 사단이죠. 그게 이제 우리 북한에도 말하면 공군 사단으로. 네, 그러죠. 비행단 개념이고요. 네. 또 그들의 말하는 연대급이라는 거는 우리 쪽으로 보면 전투 비행 대대급을 얘기해요. 그거보다 조금 상회를 하는데 티오상으로는 상회가 되는 예를 들면 뭐 36대를 보유한다든가 42대를 보유한다든가 이래야 이제 한 개 연대가 완편되는데 지금의 러시아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되는 데는 없고요. 예, 소련 시절에도 원래 그 좀 규모가 서방하고 비교하면 약간 좀 정수가 그럴 좀 수밖에 작은, 없었죠. 예, 그런 수준이었죠. 네. 그렇게 러시아 공군이 큰 줄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 중요한 건 푸틴이 어려웠던 시절에도 끝까지 챙겼던 게 2개가 있었죠. 하나는 ICBM을 관리하는 전략 로켓군. 전략 네. 로켓군. 뭐 지금도 완벽합니다. 뭐 예하의 3개 군단 이하의 11개 사단이 있고 한 개 연대에 주로 ICBM이 통상 9발 합니다. 그래서 대대가 세 발의 그 ICBM을 관리하고 있고요. 한 개 포대가
단 한 발을 운용하는 그런 편제로 돼 있고 사단은 그러니까 보유 ICBM이 그렇게 따진다면 거의 100발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고요. 확실히 러시아가 아무리 약해졌나 어쩌니 그래도 강대국으로서의 위신은 절대 안 놓으려고 하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의 편제의 줄임은 전혀 없었고요. 편제의 어떤 무너짐도 없었고, 다만 열차로 운영하는 그 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SS-24 ICBM 부대는 전부 해체했고, 기타 예전 SS-18이나 사탄이라고 불리죠. SS-18 뭐 SS-19 요런 ICBM 부대들은 규모를 축소했다 뿐이지 전체적인 그 ICBM 부대는 절대 흐트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특징이고 또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부대가 하나 있어요. 그게 장거리 우주 공군이라고 하죠. 예. 뭐 어떻게 표현하면 장거리 공군 이렇게 하는 그 TU 160, 그다음에 그렇죠. TU 95를 네. 운용하는 부대입니다. 엥겔스 공군기지와 우크라이나 공군기지에서 주로 운영을 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고 55개 그 공군기지를 여러 가지 티어 1, 2로 나누었어요. 1, 2, 3로 나눴는데 티어 1, 그러니까 아주 1급의 공군 항공기지를 한 7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그 티어 2를 8개, 그 나머지를 티어 3로 보고 있죠. 이 정도가 간략한 러시아 공군의 그 현황이었고요. 이번에 그 이슈가 됐던 그 SU-27 판별 문제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이게 전투기라는 게 뭐 네. 진짜 딱 오자마자 뭐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디테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일단 레이더로 식별한 다음에 네. 가까이 가서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까이 간다 쳐도 이게 정말 그 세세한 디테일까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결국은 조종사가 어느 정도 외관을 보고 이게 어떤 기종일 거라고 추정하는 거지. 그게 뭐 진짜 뭐 인터넷이나 그런 거 뒤지는 것 같이 딱 흔히들 생각하는 게 레이더 스크린 보면은 뭐 딱 SU-35라고 딱 찍히고 이게 막 헐리우드 3D 로 영화의 막, 그 영향이죠. 3D로 막 기체 모습 딱 왔다 갔다 막 하고, 이름 뜨고 막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절대 그게 그렇지 아닙니다. 않습니다. 예. 뭐 결국은 쌓여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추정을 이용해서 결국은 추정을 하는 거지. 이게 딱 적기가 뜨자마자 그 기종이 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그 원거리에서 외관 식별이 굉장히 어려운 기본적으로 동일 계열 기체인 SU-27과 SU-35를 구별을 못했다라고 타박하는 것부터 일단 에러고 또 다른 에러가 있습니다. 그럼 왜 SU-35라 알았다 치면은 왜 그거에 맞는 기체를 안 보냈냐고 그러는데 뭘 보냅니까 도대체. F-15K를 SU-35보다 떨어진다라고 간단하게 단언하는 것도 일단 문제고 그 다음에 현재 한국 공군에 이런 상황이 났을 때 F-15K보다 더 좋은 전투기를 보낼 게 없어요 사실은. F-35A가 어떻게 보면 밀리터리 매니아 입장으로서는 F-35가 가는 걸 꼭 보고 싶었다 이거죠. 한마디로. 근데 문제는 F-35가 출격하는 거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길 일입니다. 왜냐? 애당초 그런 카디즈 침범기들이 하는 주 임무 중에 하나가 전자정보 수집이에요. 전자정보 수집 및 상대방 공군기의 반응이 얼마나 빨리 그렇죠. 그런데 딴 것도 나오는가 하는 아니고 것이죠. 지금 러시아가 데이터를 정말 털끝 하나만이라도 더 수집하고 싶어서 혈안에서 F-35를 한국 공군이 떡하고 갖다 받쳐준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저 A-50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어차피 A-50 님이 그러니까요. 좋아합니다. 예. 우리 그 플래툰의 의견이 저는 그래서 좀 다른 의견이 있을까 하고 이제 이 기자님한테 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다른 의견이 있어요? 글쎄 어쨌든 뭐 한국 공군의 그 요격은 적절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는 F-15K도 가면 안 되고 저는 근데 다른 의견이 있어요. F5 정도 보냈어도 됐을 네. 거였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겠어요. 저 플래툰의 그 양대산맥인 분들은 이제 같은 의견이고 저는 조금은 다른 의견입니다. 뭐냐면 SU-27이 내 뭐 SU-35 내의 구별을 못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보 부족이죠. 일반 밀리 매니아도 SU-27은 거의 지금 예전에 400대 이상을 양산했다가 지금 개량의 개량을 거듭해가지고 SU-27로 불리는 기체는
많이 없어요. 사실 그건 맞죠. 예. 그다음에 3항공사령부 우리 쪽 그 극동 지역의 그 작전을 관할하는 3항공사령부의 SU-27은 아예 없어요. SU-35 그러니까 신형 기체, 신형 생산 기체 내지는 SU-27에서 개량을 한 SU-35S나 또는 SU-35 그 지금 아까 그 신형으로 얘기했던 MS나 이것이 있고 SU-35BM도 역시 있습니다. 이 정도가 거의 주력입니다. 또 그런 면에서 보면 네, 또 그건 3분의 2 있네요. 이상의 기체가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 설사 유관 구별이 힘들다 하더라도 당연히 SU-35로 공군이 발표를 했어야 되고 이를 또 타박한다는 우리 그 언론 입장의 문제. 그럼 각각의 그 SU-35면 SU-35에 맞는 기체 뭐 이런 얘기는 당연히 홍 편집장이나 이 기자님 의견에 동의하는 굉장히 우스갯스러운 얘기인데 어찌됐든 그 카디즈 침범에 대한 요격 그 임무는 심지어 좀 심하게 얘기하면 F-15K가 아니라 F-4 팬텀 내지는 사실 할수 있는 F-5가 가도 거니까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요격 임무니까. 그렇죠. 이게 전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투 정보 의사가 또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겠죠. 근데 정보 수집은 이제 지난번 카디즈 침범 때는 또 다른 그게 그들이 과연 전자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진짜 전자정보를 수집하려면 상당한 그 기습 그 침범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지난번 이제 중국과 함께 한 거는 상당히 의도적인 또는 정치적인 이슈에서의 침범이고 이번 건 정치적인 이유로 굳이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이 안 나요. 정치적인 것도 있는데요. 오히려 좀 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네. 왜냐하면 그게 10월 22일 날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근데 마덱스 10월 기념? 23일에 뭐가 있었냐면 네. 7월에 있던 그 카디즈 침범 때문에 네. 러시아 공군하고 네. 한국 공군이 그 한라인 개설을 관해서 그렇죠. 협의를 하기로 한 날인데 그 전날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도도 분명 있을 수는 있는데 좀 약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취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러시아는 카디즈를 위시한 각 나라의 그 방공 식별 구역을 무시합니다. 무시하죠.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무시하죠. 무시하죠. 네. 지금 카디즈 올해 넘어온 것만 해도 20번 정도 네네네. 다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됐는데 뭐 네. 냉전 시대는 보도가 아예 안 됐을 뭐 뿐인데 무슨 뭐 일본 열도 일주 비행 뭐 이런 식으로까지 네. 표현할 정도로 자주 몇 년 침범을 전에도 했고. 한 번 했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리고 자국의 이번에도 그 투플레프 95 그 배어는 돌아가지 않고 일본 자디즈 침범해서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네. 그 아까 그 러시아 공군력을 대강을 설명드린 이유가 왜 이런 기체들 그 또는 스트라이크 구조냐? TU-95와 우리 그 SU-35가 왔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 A50한대, SU-35 그렇죠. A50도 있고요. 세 대, 예, 예. TU-95 두 대인데 이게 전형적인 그 미군용으로 알파 스트라이크라고 아, 그렇죠. 전폭 그 조개 경계기와 전폭을 한 그 전폭 얘기를 연합이거든요. 드리려고 예. 그런 건데 러시아에서는 그 신속 대응 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 개념에 들어가는 게 폭격기 연대 하나, 그다음에 공격기 연대 둘, 그다음에 전투기 연대 7개가 이루어진 게 하나의 신속 대응 사단이고 예. 그 각각의 그 항공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사령부에 하나씩 예. 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1급 그 항공 기지에서만 운영하고 있고 그 기체 플러스 당연히 A50으로 위시되는 예, 조기 조기 경보 통제기 부대의 기체가 이제 엥겔스 기지에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뭐 우크라이나 기지로 동서를 날라와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작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동해에 한 것뿐이다라는 게 러시아의 주장인 거고요. 주장이죠. 근데 이게 구성 자체가 남의 나라 쳐들어갈 때 하는 구성이거든요. 딱 그렇죠. 예. 예. 조개 경기기 띄우고 그렇습니다. 전폭 연합이 이렇게 온다는 그러니까 거는 그들은 연습이고 우리한테는 위협인 거죠. 그러니까 연습 겸 위협이죠. 네. 러시아가 한마디로 우리 아직 안 죽었다라는 걸 과시할 겸 다만 그 처음부터 그 더 먼 곳에서 레이더로 포착을 했던 그 이 지금 스트라이크 편대였으면
어느 정도 예측은 했을 거예요. 네. 공격 의사가 있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침범이냐.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 공군은 대응한 것이고, 그걸 굳이 고깝게 이럴 때는 이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F-15K가 가야 되고, 이거는 정말 어린애 말도 장난 안 되는 같은 얘기죠. 얘기예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북한에서 뭐 미그실로 보내면 우리 F5 보내야 되고 그런 식인데 그렇게 안 되죠. 결국은. 네. 그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때 출격 가능한 기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로 하는 거지. 그걸 수단을 그렇게 강구해서 활용하는 뭐 것이죠. 게임에서 음흠. 뭐 캐릭터 고르면 나는 이 캐릭터로 대응할게 이런 식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이 기자님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영화에서 있을 법한 얘기를 시연하는 공군은 미 공군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각 항공기의 전자전 특성을 다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정찰 능력과 전자정보 능력, 정찰 능력이 대형 전자정보기가 예, 따로 있을 정도니까. 다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정보 수집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뜨자마자 알 수 있는 건 거의 그 네, 수준이죠. 그 진짜. 수준인데, 제가 뭐 이런 밀덕에서 공개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인으로서는 거의 최초래요. 그 오산에 있는 그들 공군기지에 데이터 올이라고 하는, 전 세계 5군데밖에 없는 데이터 올이라는 그 곳을 갖고, 거기에 그 엄청나게 큰 대형 스크린, 우리가 보면 왜 영화를 보면 거의 뭐 그 상당히 큰 대형관의 흔히 스크린이 그렇죠. 헐리우드 예. 영화에 많이 나오는 예. 전면을 가득 채운 그때 네, 놀란 전황 것, 스크린.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뭐 위성이랄지 모든 지해공의 그 정보 자산을 이용해서 중국의 모 공군기지에서 뜨면, 예. 어느 고도 이상에서 뜨면 거기에 그 스크린에서 예, 식별 알러트 딱 뜨고 바로 식별 바로 뜨고. 기종까지 다 떠요. 아이고 이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진짜. 근데 이런 정보력은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SU-35를 SU-27로 착각해서 뭐 발표를 했네, 이런 얘기는 기본적인 그 밀리매니아도 알고 있는 수준의 정보력을 모르고, 또는 가볍게 여기고, 국민들의 어떤 수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보도를 했을지언정 그것이 커다란 공군의 문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다는 아 근데 게. 약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그런 건 있는 게, 우리나라 뭐 공군뿐이 전체 군 전체로도 보면은 의외로 그런 상대방 장비의 좀 디테일적인, 네. 사실 알아야지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의외로 우린 군인이지 우리가 밀덕이냐라는 식으로 좀 삐딱하게 보는 분들이 아직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취재를 하시면서 또 군 장성들을 만나시면서 그런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건 예전과는 달리 영관급 장교분들은 영관급 장교분들은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너무 조종사분들 중에는 그런 그 관심을 갖는 분들 좀 개인적으로도 많이 알죠. 그렇죠. 소령급 분들은 정말 한 4, 5년 전까지 하고 비교해도 소령급 계시는 분들은 엄청 바뀌었어요 보니까 진짜. 다만 여기서 오해가 조종사 클래스는 알았을 수가 있는데 네.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발표하는 공보 쪽이나 이런 쪽에서 좀 애매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공보 조종사- 문제 많아요 공보. 조종사분들도 문제 많아요. 뭐 그게 아까 우리 홍필장 말씀처럼 SU-27이면 어떻고 SU-30이면 어떠냐는 수준의 생각이실 수도 있어요. 나 조종사분들은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뭐 이번 카디즈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요. 참 그런 이슈가 이슈. 예, 아까 참. 우리 뭐 정보 얘기 좀 더 했지만은, 정보 중요해요. 중요한데 영관급 분들 입장에서는 그 탐색 정보 자산들을 더 우리가 그 국방 분야에 더 투입해야 된다는 정말 많이 그런 생각을 투입해야죠.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99%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를 청취자분께 하실 수도 있는데,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공군의 그 전투 교범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북한을 예를 들게요. 예. 주적이니까. 예. 예, 북한을 예를 들자면, 북한의 뭐 미그 21이다, 미그 29다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다 다릅니다. 다르죠 예. 아무래도. 예. 절대로 미그 29가 왔을 때 F5나 F4는 교전을 하지 말라는 게 교범에 있어요. 그건 못하죠. 그걸 심지어 그건 우리 못하죠.
뭐 예전 아덱스에서 조종사분들한테 확인도 받았고 실전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큰 전력 차이가 네. 있죠. 이게 전투 상황과 카디즈 영공 침범에 대한 요격 임무 상황 때의 어떤 차이점이랄까 예. 분명 그런 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공군이 절대 흐트러지게 이상 뭐 교범도 없이 그렇게 전투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그리고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과연 카디즈를 러시아나 뭐 중국의 카디즈 침범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뭘까요? 참이죠. 그게 참 상대가 그런다고 이쪽도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 아니 근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날아갈 예. 기체가 없죠. 개인적으로는 정말 공중급육이 있는 거 동원해서라도 네. 한번 그럼 우리도 니네 방공식별구역 침범해 볼게. 라고 하면 한번 침범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걔네들 반응 어떻게 나오나. 그것도 대안이죠. 예, 한번 맞는 대안이죠. 거의 살짝 닿고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음. 예, 정말 걔네들 어떻게 반응 나오나 궁금은 해요, 진짜.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의견에 뭐 극렬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 의견은 좀 국격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심정적으로 당연히 그렇겠지만 뭐 심정적인 국격이라는 게 얘기죠. 있으니까 남이 때린다고 나도 그냥 주먹질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아이고 우리 김 PD님.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미국이 그랬다가 P3 오라이언이 아주 중국으로 그냥 끌려갔습니다. 그렇죠. 예. 예. 뭐 아무튼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떤 대안이 필요하나 싶은데 저번에 그 대응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 봐요. 카디즈 침범과 영공 침범 달라. 영공 침범을 하게 되면 격추까지도 가능하다. 그렇죠. 시키겠다는 얘기고 카디즈 침범을 니네가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바로 대응하고 요격한다. 그런 것을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 독도 침범할 때 7월에 그 기관 경고 쏘면서 사격했던 경고 게 사격까지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마 그게 나름 주요했다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아마 이번에 안 했으면 또 왔을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러면 전투기를 붙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요격이니까 전투기야 당연히 붙이는데 문제는 아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투기를 그게 갖고 사실 그 전까지는 전투기 없이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호위 전투기 없이. 그랬죠. 예. 기본적으로 그거는 뭐 예. 그 당시 저번에 온 건 사실 그 중국과의 그 연합 훈련을 강조하기 그렇죠. 위해서 온 예. 거니까 없을 수도 있는데 자디즈 같은 거 침범할 때 봐도 네. 되게 플랫프 95 베어만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도 여지껏 그래 왔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굉장히 특이했고 그러나 우리 여기 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큰 대안인 것 같아요. 결국은 맞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너네들이 침범한 그건 불법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그 감정은 이렇다라는 걸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고 그게 바로 국격인 거고 국력인 거고 그걸 계속 하다가 보면 결국 러시아도 굴복해서 침범을 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주문의 밀떡